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바로크 시대 시작할 거라서, 교수님이 좀 주책 좀 떨었어요? 네, 네, 바로크 시대의 여왕 같은가요? 네, 여러분들. 아침부터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재롱 떨으려고 좀 귀여움 좀 떨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크 시대 해볼 거고요. 음, 여러분들 다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프레젠테이션 보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어서 근세 시대의 바로크 복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사회문화적인 배경 알아보고, 의복의 종류와 특징, 그 다음에 뭐 헤어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신구, 기타 신발이나 여러 가지 장신구 등등 알아보는 순서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바로크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바로크가 시작되기 전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종교 개혁 때문에 미술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바로크라는 예술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시점들이 많이 있어서요. 자, 바로크는 이제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의 면죄부로 시작된 종교개혁, 그러니까 카톨릭 구교에 대한 반항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카톨릭 구교. 카톨릭이 이제 그때만 해도 왕권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권과 신권, 즉 그 카톨릭의 교양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신앙심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성당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성당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교황들이 좀 이렇게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하고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한테는 너무 과하다, 나쁘게 보였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 타락한 종교라고 보고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이제 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교, 카톨릭이 그 개신교, 새로운 종교인 개신교에 반대되도록 이탈리아로 이제 좀 이동도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술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화려하고 웅장함이 바로크로 연결되게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미술로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했고 이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예술보다는 바로크 시대의 웅장함이 굉장히 화려하게 돋보이게 되었다라고 보는 이제 견해로서 바로크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저 바로크의 특징, 그리고 그러한 바로크의 특징들이 르네상스 드림들과는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바로크의 특징적인 예술 작품들과 그 시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술, 그리고 모든 시대가 그렇듯이 어떠한 시대적으로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시대의 특징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크 역시도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바로크라는 시기가 탄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입니다. 바로크라는 시기가 오는 과정 속에서 앞서의 매너리즘에 왜곡되고 좀 독특한 방식, 즉 르네상스 양식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계기 속에서 바로크라는 시기는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특수성도 띠게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술계에 있어서요 정말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캐톨릭이 중심이었던 종교계 속에서 신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의 탄생을 말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시기였죠. 근데 종교개혁의 생각이 뭐였었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데서 자주 배우죠. 면죄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타락한 카톨릭을
부정하면서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게 루터의 95개조 이견서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그 프로테스탄트들이고 종교개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캐톨릭, 구교의 무엇을 비판했었냐 그러면 타락을 비판하는데, 이 타락의 상징을 뭘로 봤었냐 그러면 바로 캐톨릭 교도들, 특히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려한 예술이라든가 화려한 성당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예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상징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들, 즉 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은 생각이 어땠었냐 그러면은요,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검소해야 됩니다. 검소해야 되고요. 무언가 그러다 보니 뭔가를 꾸미는 거를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봤었죠.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것들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게 됐죠.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개신교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은 거기에서 조금 반발을 시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에서도 이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이제 바로크 회화는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제 이성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뭐랄까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과, 그래서 이 개신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이 구교 카톨릭의 예술가들이 이성적인 그림보다 적인 표현보다는 이렇게 선적이고 평면적이고 이런 그림보다는 예술보다는 사람들을 되게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화려하고 웅장하면서 르네상스의 어떤 평면적이고 선적이고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바로크 시대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회화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열정적인 그림이나 조각상 이런 것들 예술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패션에 있어서도 뭔가 더 르네상스 시대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측면, 심지어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영향이 패션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게 이 패션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바로크라는 말이 왜 바로크라는 뜻이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거든요. 스페인어로 바로카라는 뜻인데 왜 일그러진 진주라고 했을까요? 진주 예쁘잖아요. 된 게 동그랗고 완벽하고 하얗고 빛나고 이 아름다운 진주를 일그러진 진주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뭔가의 균형이 좀 깨지고 뭔가 좀 더 비꼬고 반항적이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뭔가의 반발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크라는 단어는 조금 더 긍정적이긴 단어라기보다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건데요. 한번 그 르네상스 미술과 바로크 미술의 차이를 보면서 바로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일단 바로크라는 이름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바로크라는 이름은 사실상 좋은 뜻은 아닙니다. 바로크라는 이름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야콥 브루아르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이 야콥 브루아르트도 예술가를 일컫는 데 쓰는 말인데, 이 바로크 예술 작품들을 보시면 상당히 화려하게 표장이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조각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르네상스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장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왔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먼저 르네상스 그림은 선적이다, 그리고 바로크 그림은 회화적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하나씩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보티첼리의 그림이고요. 하나는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루벤스 같은 경우는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 둘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하나하나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선으로 다 그렸습니다. 머리카락 모습이
머리카락을 따은 그림이죠. 이 머리카락을 따은 그 모습 하나하나 다 손으로 그렸고, 비너스의 탄생으로 유명하죠. 비너스의 탄생이 비너스도 눈, 코, 입, 손으로 그렸고요. 손가락, 발가락, 모든 외곽선이 손으로 다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루벤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루벤스의 그림을 보시면요, 보티첼리 그림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 루벤스의 그림은요, 일단 눈, 코, 입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만 이것을 선으로 다 따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녀의 그림 밑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밑에 옷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그 보티첼리 그림처럼 하나하나 선으로 이렇게 다 그려놓지 않았죠. 이런 것이 바로 바로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그림은 선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바로크 그림은 회화적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게 바로 근데 까라바조 약간의 플로의 그 치마를 보시면 역시 르네상스 마찬가지로 시대와 바로크 평면과 시대는 깊이, 평면과 깊이가 다르고, 네, 르네상스 시대는 평면적이고 바로크 시대는 좀 깊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 약간 원근감이 강조가 돼서 구조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몰입할 수 있게 이렇게 입체적이라는 거죠. 입체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구조도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해서 열린 구조라는 거죠. 열린 구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시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평면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닫힌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서 가운데만 보게 되면. 근데 여기 약간 비스미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깊이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해 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개념이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린 게 아니라 많이 틀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 열린 구조, 닫힌 구조,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예술로 보면 더 이렇게 더 멋져 보이는 형태를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이제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됐냐면, 자, 17세기의 바로크 시대에 계몽 사상의 시대인데요. 이 유럽의 르네상스 때부터 근대적인 정신이 발전하면서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에서 집에서 약간 벗어난 계몽 사상의 시대로 이제 거듭이 나고, 정치적으로는 이전 왕정 시대에서 군주의 절대주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또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 바로크 시대고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시면, 자, 이 시대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세 개의 부흥 국가가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무직물 상공업자들을 네덜란드로 이주하게끔 한 다음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공화 연합 국가를 세우게 되고, 하연이 안녕. 세우게 되고, 이런 무직물 산업이 번영하면서 신흥 상공업 국가로 크게 발전합니다. 이 네덜란드가. 그래서 이 네덜란드 국기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의 해상 항로를 독점하면서 아시아로 진출해서 영국에 이어 인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영국과 패권을 다투는 경제 강국으로 유럽 세계에 부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를 이렇게 보시면 네덜란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이제 하얀 게 바다거든요. 이 지도를 잘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영국이 있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 당시에는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여기 있습니다. 프랑스가 여기 있고 네덜란드가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크게 안 보이나? 아이고 루이 십자세가 나와버리네. 자, 네덜란드가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네.
루이 14세가 계속 나와.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자면, 루이 14세를 검색하니까 자꾸 나오는구나. 네덜란드를 검색을 해보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이제, 네. 여기 부분, 이제 독일하고 벨기에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이었어요. 삽입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독일하고 네덜란드 사이에. 근데 풍차의 나라고 굉장히 아름답고 검소한 걸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네덜란드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은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루이 14세 자꾸 나오는데, 다시. 자, 프랑스도 통일 국가로 발전해서 17세기의 중엽을 지나면서, 부터는 광대한 국토, 우세한 국민. 아까 네덜란드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네덜란드가 여기 있는데 프랑스가 엄청 크죠. 잉글랜드도 큰 편이고. 우세한 국민,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좋은 조건으로 인해 프랑스는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고 이윽고 영국과 함께 세계 상업 무대에서 다투게 됩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에서 다시 이제 의상 문화로도 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네덜란드, 그죠? 이런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조건이 이제 유리한 프랑스가 더 우세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는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되어 있었네요. 자, 프랑스 귀족들이 그들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미화에 치중해서 그들의 의상과 장신구 외에도 공예품, 가구, 장식적인 생활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꾸몄고요. 이러한 양상이 바로크 예술의 양식의 본격적인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바로크의 예술 양식 보면 조화와 균형이 파괴. 그래서 이름이 바루카.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바루카라고 하는데 일그러진 진주라고 할 만큼 이렇게 조화와 균형이 파괴된 진주다. 뭐 이런 나쁜 의미로 썼다는 거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하고 이런 조화나 불균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고 품위 있으면서 이지적인 감각의 어떤 사실적인 감각의 르네상스 예술과는 좀 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영상에서 유튜브에서도 보였다시피. 그래서 바로크 양식은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면서 직선보다는 완만한 곡선을 더 사용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의 건축 양식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건축이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평면이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 굉장히 높아요. 천정이 엄청나게 높고 이렇게 아치형 모양으로 생긴 벽면에다가 아주 웅장한 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원주는 나선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장식에 굉장히 치중된 느낌을 주면서 다양한 자재, 도금 장식, 이 이제 베르사유 궁전, 바로크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이 베르사유 궁전을 가보시면 저 한번 가봤거든요. 2006년도에 갔었네요. 2006년도 여름에 갔었는데 엄청나게 그 골드의 도금 진짜 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진짜 골든가 할 정도로 굉장히 녹색빛이 감도는 아니 노랗다 못해서 정말 녹색빛이 감도는 그런
청록색의 골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웅장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굉장히 비쌌고 많은 사람들이 예매를 하지 않으면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굉장히 비쌌는데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굉장히 이 값비싼 이 예술품들을 복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구나. 그래서 입장료가 비쌀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극적이고 화려한 효과가 표현이 돼요. 자, 바로크의 미술 보면 바로크 미술의 대가가 루벤스, 그죠? 그리고 색과 빛을 강조한 플랑드르 출신의 루벤스, 왕과 왕족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던 스페인의 벨라스케스, 그 다음에 건축과 조각의 대가인 이탈리아의 베르니니. 이게 지금 루벤스의 그림이고요. 왕과 왕족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던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의 초상화. 아주 예쁜 공주님인가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건축가 조각의 대가 이탈리아 베르니니의 조각품을 보시면 르네상스의 다빈치는 굉장히 정적으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막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자, 바로크 시대의 패션 리더를 보면 프랑스와 영국이 유럽 패션의 중심이 되었으며 프랑스의 마리 드 메디치라고 하는 이 여왕, 원래 이탈리아의 은행업을 하던 부유한 상인의 딸, 다 죽고 이 딸 하나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딸이 원래는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주나 왕비가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앙리 4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왕족들이 계속 왕들이 죽다 보니까 앙리 4세가 갑자기 왕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원래 왕비값이 아니다고 했는데 왕비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 마리드 메디치라는 이 여성이 나중에 왕비가 되면서 정치에 대한 단맛을 보게 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지독한 역사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 나쁜 언녀? 마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왕비의 사례로 역사적으로 남게 되고요. 그 당시에 또 남자로서의 패션 리더는 루이 14세죠. 그래서 그들의 패션을 보고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지금 굉장히 앙리 4세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루이 14세 보세요. 앙리 4세 대비되도록 굉장히 화려하죠. 사실 루이 14세는 마리드 메디치의 손자예요. 이 마리드 메디치의 여왕의 아들인 루이 13세가 왕이 되고 이 루이 13세의 아들이 루이 14세죠. 그러면서 루이 13세가 이제 잘 닦아놓은 나라의 그 번영을 이어받아서 루이 14세 때 태양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만큼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정치를 잘하게 되고 부흥 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가장 역사상 악랄한 여인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이 마리드 메디치의 이야기를 잠깐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네, 재밌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란체스코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1세의 딸인 요하나와 결혼하여 7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대부분 어려서 죽었고 유년기를 무사히 넘긴 것은 오직 딸 마리뿐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자라서 과연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바로 부르봉 왕조의 개창자 앙리 4세의 왕비이자 루이 14세의 아버지가 되는 루이 13세의 어머니로서 프랑스의 마지막 왕조인 부르봉 왕조의 초대 왕비이자 아들과 권력 다툼을 일으키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마리드 메디시스입니다.
1600년 프랑스의 왕 앙리 4세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전 왕비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그너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난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손에 넣기 위해 당시 27살의 마리와 재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혼 후 마리는 어차피 정략 결혼이었던 만큼 앙리 4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탈리아인이었던 그녀는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하였기에 끝없이 사치만을 부리며 매우 고독한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1601년 마리는 앙리 4세가 그토록 원했던 왕위 계승자 루이를 낳으면서 그녀의 입지력은 단번에 향상되었고 앙리 4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눈부시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날도 잠시 1610년 앙리 4세가 카톨릭 광신교도에 의해 암살당하게 되면서 그녀가 낳은 왕태자 루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리슐리에를 등용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독일의 30년 전쟁에 개입하여 프랑스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등 아들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에 초석을 닦은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2대왕 루이 13세입니다. 그러나 루이 13세가 즉위 당시 9살이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마리는 그를 대신하여 예전 카트리네처럼 섭정을 하는데요. 프랑스의 대대의 정치를 담당하는 중책을 짊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마리는 섭정 이후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 앙리 4세의 재상을 비롯한 그가 신임했던 신료들을 멀리하고 주요 관직에 콘치니를 비롯한 이탈리아인들을 앉히면서 원성을 쌓고 명군으로 칭송받았던 앙리 4세의 모든 정치 방침을 죄다 파괴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들 루이 13세에게 수시로 채찍질을 하고 대소변을 하여 자신의 굴곡진 인생을 그리게 하였고 루베스는 결국 24점의 연작으로 이 미션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마리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 프랑스에서 추방당했고 1631년 브리셀로 망명한 그녀는 이후로도 계속 군대를 빌려 프랑스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1642년 독일 쾰른에서 쓸쓸히 사망하게 됩니다. 메디치가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패륜적인 일을 자행했던 한 여인의 끔찍한 일대기였습니다. 한편 이후 메디치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시에 둘은 화해하였으며 이후 마리는 1621년까지 왕리 외의 안에서 중임을 맡게 되는 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악랄한 여인의 일대기 역사를 잠시 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의 이 그 왕비의 의상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치스러운 그 바로크 시대의 굉장히 그 패션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스토리였고요. 아이고, 자꾸 나오네. 잠깐만요. 자, 의복의 종류와 특징, 이제 아까 잠깐 보았지만 되게 다르죠. 이게 지금 르네상스 시대의 향리 8세의 의상이고요. 이게 루이 14세
그 당시에 바로크 시대의 루이 14세의 패션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보시면 어깨를 부풀리고 슬랫이나 보석으로 장식한 게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이고, 여기에 보시면 바로크는 그에 반해서 뭐 남자가 긴 가발을 풍성하게 썼죠. 그리고 이 망토 보세요. 망토가 굉장히 화려한 망토, 뭐 자수, 보석뿐만 아니라 뭐 테슬이라든지 루프라든지 가지가지로 막 화려하게 보이고, 더 이렇게 스타킹도 더 화려한 장식들을 더 많이 했죠.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의상은 보석과 슬래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서 바로크 시대는 테슬, 루프, 레이스, 자수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그리고 그 루이 14세 때 보면 베니스에서 레이스 기술자를 초대해서 이탈리아처럼 프랑스에서도 우수한 레이스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의상의 루프와 레이스를 마음껏 장식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생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레이스와 루프의 남용,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걸 남용이라고 하죠. 이 마치 색색의 꽃이 의상에 피어있는 듯한 형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향이 남성 복장에서는 다소 경박스럽게 보였다고 하네요. 좀 우스워 보이죠? 좀 여자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제 여성스러운 복장의 차림이고요. 근데 여성의 복장에서는 이런 과대 장식이 오히려 화려하고 여성스러움을 주면서 의상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여기 공주의 의상이 좀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잠깐 다른 형식으로 해서 보면 좀 잘렸구나. 네. 그 바로크 시대의 복식을 보면 굉장히 여성의 복식은 보면 잠깐 바로크 이미지 보면 이미지가 많이 안 나오네. 마리드 메디치를 보면 더 화려하게 보이긴 하죠. 많이 안 나오는 거다. 마리드 메디치를 봅시다. 그 당시에 패션 리더기 때문에 마리드 메디치를 보면 여기도 많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 루베스가 그린 마리드 메디치의 21점의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마리드 메디치 의상 보세요. 의상들 굉장히 이런 가문의 상징인 것들을 많이 썼고요. 굉장히 역동적,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 보면 역동적이지 않거든요. 선적이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네. 루벤스 마리드 메디치 검색하면 많이들 나올 텐데, 나오죠. 그냥, 요것도 이제 그때 이제, 앙리 4세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리드 메디치가 죽였다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 그러면은, 그 목도리 도마뱀, 이 윙칼라 보면 목도리 도마뱀이 생각이 나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도 있었던 이 윙칼라, 이 여왕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내려가면서 폴딩으로 바뀌죠. 굉장히 회화적인 그림이에요. 사실적인 그림이라기보다. 또 보시면 바로크 시대 이런 것들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죠. 그 왕비의 모습을 진짜 화려하게 루벤스가 그렸죠.
장으로 해야 나오나? 여기 이제 폴딩 컬러. 폴딩 컬러가 이제 나중에 유행하게 되고, 공주들. 아우, 스커트의 버팀대가 막 옆으로 퍼지게 되죠. 원추형에서 벗어나서 더 퍼지게 되고, 이 네덜란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검소한 패션의 경향도 좀 나타나요. 패션의 경향도 나타나고, 이런 컬러들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내려가죠. 폴딩 내려가요. 이렇게 떨어지는 형식으로 위에 솟았다가 폴딩 컬러로 내려갑니다. 이게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그 공주인지 귀족인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크 시대에 보여줬던 남자 복시.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바로크 시대의 서민들의 복식 모습이겠고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 보급되었던 그런 프랑스 자수가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구와 색조에서 더욱 멋을 발휘하게 되고, 이제 가장 풍성한 스타일이 바로크 시대의 남성의 머리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의 머리 모양은 칼라 뒤쪽에 높은 위스크 칼라, 이 위스크 칼라로 인해서 짧은 머리가 유행했지만, 이게 다시 이제 남성 복장에서 폴딩 칼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컬러가 이렇게 내려간 거죠. 폴딩 칼라로. 그래서 머리에서 어깨까지 이제 머리를 늘어뜨리게 되고, 루이 13세 시대는 프랑스 상류사회나 궁정의 풍속에서 가발이 등장하는데, 원래 이거는 젊은 왕들의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상류사회에 유행을 하게 된 거라고 하대요. 화려하고 예뻐 보였나 봐. 그래서 가발은 루이 14세 때 이르러 화려한 의상과 조화돼서 매우 중요하고 거창한 형태로 변화가 되고요. 머리에는 각종 분을 뿌려서 갈색이나 연두색, 흰색, 회색으로 착색을 했고, 이를 포마드로 고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장갑은 굉장히 중요한 장식품이었는데,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었고, 이 장갑뿐만 아니라 손수건도 굉장히 중요한 장식으로 레이스로 장식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눈에 띄고 상류층만 하고 다녔던 손수건. 그냥 로브는 이제 원피스, 여성의 원피스인데요. 바로크 시대의 드레스죠. 그래서 원피스 드레스 형태가 됐고, 벨 모양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역자, 기역자가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드레스 형태를 할 만큼 굉장히 옆으로 퍼지게 되고 화려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속재 코르셋으로 허리를 잔뜩 조이고, 가슴 장식으로 스토머커를 하고, 그 다음에 스커트는 굉장히 비활동적인 버팀대를 착용해서 원추형 스커트가 유행을 했는데, 이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유했던 이 네덜란드 의상의 영향을 다소 1625년부터 반영이 되어서, 왜 그러냐면 이 네덜란드는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의상 스타일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버팀대 크기가 작아지고, 소매 부풀림도 줄어들고, 스탑머커의 끝도 둥글게 변했고, 허리선에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짧은 페플럼을 달려서 기능적이면서 활동하기 편한 실루엣으로 다소 변하다가, 근데 이 네덜란드에 의한 간소한 의상은 17세기 전반부의 유행으로 끝나버리고요. 루이 14세 즉위 이후에 바디스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허리를 조이고, 스탑머커도 다시 길고 뾰족한 형태로 바뀌고, 스커트를 크게 부풀리는 거창한 실루엣이 등장하게 되고, 프랑스 버팀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속치마인 패티코트를 2개, 3개 겹쳐 입으면서 이 속치마인 패티코트를 굉장히 또 속옷인데도 화려하게 입었다고 해요.
이 칼라, 이게 칼라거든요. 이게 칼라. 이 칼라 이제 색상이 아니라 이 옷에 기신 이 칼라를 처음에 이렇게 러프 칼라나 윙 칼라로 이렇게 세우다가 이제 폴딩 칼라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게 폴딩이거든요. 폴딩 칼라라고 해서 내려오게 하는 컬러가 이제 유행하게 되고, 이 폴딩 칼라는 화가 반다이크 그림에서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반다이크 칼라라고도 하네요. 자, 뿌르뿌행. 어깨를 거창하게 만들었던 이 자켓이었죠. 16세기에도 유행했던 이 뿌르뿌행이 17세기 전반 네덜란드 시민복의 이 영향으로 패드 퍼프 슬러시가 작아지고 보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변해갔지만, 이렇게 편리한 형태로 바뀐 이 뿌르뿌행이 허리선이 위치로 올라가고, 4조각에서 이제 6조각 있던 페플럼이 뒤로 많이 길어지면서 활동의 편리함을 갈라지면서 활동의 편리함을 줬고요. 이때 페플럼이 길어서 힙을 덮는 것도 있었고, 페플럼과 허리선이 없이 뿌르뿌행의 길이가 길어서 힙을 덮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뿌르뿌행은 길이가 눈에 띄게 짧아지게 되면서 허리 위로까지 올라가서 짧은 조끼 형태로 변했고, 이 조끼는 보통 이제 소매가 없는 걸 조끼라고 하거든요. 이 바디스만 있는 게 조끼예요. 그 밑에는 쉬미즈와 루프 장식이 보이게끔 입었다고 하죠. 이때 유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스타일이 폭이 좁은 코트 형태인 쥐스트코르, 자켓, 현재 자켓을 만들게 된 쥐스트코르가 나오게 되고, 뿌르뿌행은 그 속에 입혀지게 되면서 사라졌다고 해요. 자, 이 쥐스트코르, 현재 자켓으로 남게 된 17세기 말기에 널리 유행하게 된 남성용 자켓이에요. 이 뿌르뿌행이 작아지고 그 위에 쥐스트코르를 입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바지 뿌르뿌행 대신 입었기 때문에 바지 위에 입는 상의의 성격으로 바뀌었고, H자 실루엣이었는데 허벅다리 중간까지 오는 길이었는데, 이게 일상복의 베스트 위에 입게 되었고, 무릎까지 길이가 길어지고 아랫단은 넓어지면서 어떤 상류계층의 롱자켓 형태로 옷감도 화려해지고 질이 좋은 것이 사용되고, 레이스, 단추 이런 장식도 많아지게 되고, S자형 실루엣으로 여성복처럼 허리가 들어가고 이제 밑으로 갈수록 퍼지고 길어지는 형태를 보였다는 거죠. 그 1690년대에 와서는 단부분을 캔버스로 받쳐서 팽팽하게 하고, 앞트임에는 단추를 촘촘 달아가지고 장식을 더 했겠죠. 그리고 소매에는 폭이 넓은 커프스를 달고, 폴링카자 대신 크라바트라는 목장식을 하면서 더 화려해졌죠. 그 쥐스트코르 착용 시는 보통 단추를 여미지 않고 풀어놓아서 앞면에 단추를 촘촘히 끼운 베스트가 보이게끔, 그래서 이 자켓을 좀 여유 있게 홀랑홀랑 나플라플 이렇게 보이게끔 했겠죠. 이 쥐스트코르는 18세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9세기, 20세기 이르기까지 남자 의상의 시민적인 성격을 확립시키고 그 큰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자켓, 수수하고 실용적인 남성복인 슈트의 기본으로 남게 되죠. 베스트, 조끼예요, 조끼. 이 조끼의 원조이죠. 프랑스에서는 웨스트코트라고 불렸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조끼가 소매가 없고, 소매가 원래 없는 의상이 조끼인데, 조끼에 팔이 좀 있었나 봐요. 소매가 좀 있었나 봐요. 17세기 말 옆에 생긴 베스트는 그 형태와 착용상의 특징으로 뿌르뿌행의 변형으로 이제 뿌르뿌행과 비슷하면서 소매가 달리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달린 것도 있고 달리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실내복으로 착용된 의상으로 실용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이제 추울 때 입었겠죠. 장식을 하거나 추울 때 입었을 것 같아요. 쥐스트코르 속에 장식적인 목적으로 입었기 때문에 쥐스트코르의 색상과 조화되는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고, 옷감도 금사, 은사 이런 실을 섞어서 여러 가지 실크에다 자수를 놓기도 했대네요.
이런 이제 베스트가 잦음 소매가 없어지고 남자 신사복의 조끼로 변형이 되었죠. 자, 쇼스, 바지죠, 바지. 쇼스, 타이트하게 스타킹처럼 조이는 바지. 남자 바지는 길이와 형태가 여러 가지 종류지만 이를 통틀어 쇼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스커트 형태의 바지가 또 유행을 했는데요. 랭그라브라고 하면서 영국에서는 패티코트 브리치즈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이가 짧은 브레프행을 입고 그 밑에다가 이제 랭글라브를 입었는데 랭글라브 사이에는 색색의 루프 따발 묶음으로 장식한 쉬미즈 자락이 보이도록 착용했다고 하네요. 조금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일반 이제 시민들의 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인들의 의상인데요.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루이 14세의 왕권 확장으로 네덜란드의 소박한 시민적인 경향이 없어지고 대신 궁정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의상이 유행하게 됐고, 이때 화려한 의상과는 대조적이고 거리가 먼 검소한 복장을 계속 유지한 종교적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인의 의상을 바탕으로 좀 더 검소하고 시민적으로 입었어요. 그래서 17세기 후반 화려한 바로크의 의상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었고요. 색상은 이제 수수했기 때문에 어두운 색이었겠죠. 주로 어두운 색, 보라색, 어두운 갈색, 어두운 회색이 주를 이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조되도록 너무 또 수수하고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소매 끝에 커프스라든지 이 칼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흰색의 린넨이나 레이스 장식 커프스를 달아서 의상의 분위기를 좀 산뜻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여성의 경우는요, 이 청교도인들의 여성의 경우는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흰색으로 에이프런을 둘러입어서 에이프런 린넨 칼라나 커프스하고 조화를 이루었는데요. 이 에이프런은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의상이 더러워지면 이 에이프런만 세탁하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장식적인 목적과 실용적인 목적의 두 가지 역할을 다 했다고 해요. 여기 이제 청교도인들의 의상이 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남자들도 프로프행에다가 바지를 착용하고 그 위에 프로프행을 덮는 길이의 망토를 둘렀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에는 항상 크라운이 높고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하네요. 남자들은. 자, 여기까지가 바로크 시대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정치적인 를 반영한 패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진이가 질문했네요. 저희는 언제 시작하나요? 이게 지금 대면 수업을 얘기하는 거죠? 대면 수업이 일주일을 지금 미뤄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자, 퀴즈를 풀고, 10주차 퀴즈 풀고,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캡스톤, 토탈 코디네이션 캡스톤 바로크 시대 문제입니다. 출석률 문제. 자, 역사적으로 바로크를 열게 한 계기가 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자, 종교개혁이라고 했죠?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구교와 신교가 나뉘게 되면서 이 신교의 반발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규고 캐톨릭에서 예술품, 바로크 시대의 예술품을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술작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바로크 시대의 예술이나 복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크 시대의 패션 리더, 이 여성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악랄했던 역사 비운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드 메디치라고 하는 여왕. 원래 그 이탈리아의 은행업을 하던 상인의 딸로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신분에 있어서의 원래 이제 왕비로 됐던 건 아니고요. 앙리 4세가 귀족이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왕족이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모든 왕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후손이었던 앙리 4세가 왕이 되고 자연스럽게 마리트 메디치는 왕비로 결혼을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왕비가 되어버리는 운명이 갖게 되고 정치의 권력의 단맛을 보게 되면서 그 악랄함을 보여주게 됐던 마리트 메디치. 역사적으로 굉장히 패션 리더였으면서도 굉장히 악랄한 여왕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리트 메디치. 패션과 더불어서 스토리를 전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바로크 시대의 패션 특징이 아닌 거. 자, 보석과 슬래시를 중점적으로 사용했다. 이거는 르네상스의 특징이고요. 바로크 시대는 떼슬, 루프, 레이스, 자수 등으로 화렵게 장식했고 남성의 머리 모양은 가장 풍성한 스타일로 가발이 등장했죠. 장갑과 손수건도 굉장히 중요한 장식품이었고 이 시대에는 강한 향수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는 이제 스토리에는 안 나오는데 중세 시대 이후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까지도요. 목욕은 하나의 목욕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대중목욕탕 다 없애고 목욕이 병을 옮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목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강한 향수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강한 향수를 사용하게 되고 이 강한 향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프랑스가 향수의 본고장이 되죠. 많은 향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낙농, 그 플라워 가든, 뭐 라벤더라든지 로즈라든지 자스민이라든지 이런 가든을 많이 세우게 돼서 프랑스가 향수의 대국으로 성장하게끔 됐죠. 그리고 얼굴에 패치를 붙이는 게 유행을 하게 돼요. 이제 화장의 역사에서 보면 바로크 시대에 패치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유행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는 보석과 슬래시를 중점적으로 사용한 건 르네상스 시대고요. 이 밑에 있는 건 다 맞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상징을 하고요. 자, 바로크 시대의 의미가 맞는 거. 자, 진주의 아름다운 빛과 색? 아니죠. 일그러진 진주라고 해서 바로크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너무 과도한 장식, 남용된 장식, 그 다음에 어떤 너무나 화려하고 역동적인 이런 분위기를 빚고 와서 르네상스 예술과는 대조적이다. 예술로 보면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음에 불구하고 이 바로크의 너무 장식적인 모습이 남용됐다고 해서 나쁜 의미로 일그러진 진주, 스페인어로 마루카라고 하는 일그러진 진주라고 하는 이 의미라고 하네요. 마루카에서 왔다고 하죠. 자, 프랑스 시대의 남성 중 청교도인의 복식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에프롬은 여성 복식에서 나오거든요. 프로백, 망토, 크라운이 높고 챙이 달린 모자 다 맞고요. 에프로는 남성 복식이 아니라 여성 복식이니까 이 모두 고르시오. 예, 에프론만 빼놓고 프로백, 망토, 크라운이 높고 챙이 달린 모자 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의 토탈 코디네이션 캡톤 디자인 10주차 수업에 지금 과제를 올리도록 할게요. 과제 지금 풀어주시는 문제 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주차 출석용 퀴즈입니다. 바로크 시대 혹시 추가해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풀어주신 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올리면 여러분들은 풀어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가져와가지고 링크 지금 바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력이 가장 생생할 때. 자, 교수님이 지금 뭐 유튜브 영상 다시 링크 걸어줄 거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기한에 맞춰서 모두 풀어주시고요. 참 이번 주에 그 출석 체크 감사가 있어요. 교과부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모두 출석용 과제는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번 주에 체크할 거니까요. 모두 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결석 처리가 되니까요. 모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수업 끝났을 때 해주시고요. 자, 스트림 보시면 지금 10초차 퀴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10초차 출석용 퀴즈 바로크 시대 복식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출석용 퀴즈에 여러분들 다 과제 다 하셨죠? 네, 몇 명 누락되신 분들이 있는데 다 풀어주시고요. 네, 저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자, 아까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다음 주 수업 언제 하나요? 하고 물어봤죠. 네, 다음 주 대면 수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대면 수업. 대면 수업은 한 주 미뤄졌어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대면 수업 일주일 미뤄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점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못 오는 학생들은 역시 클래스룸에 또 계속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고 출석용 과제 계속 올릴 거니까요. 다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아파서 못 오는 친구들이나 다양한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제 대면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출석용 과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잘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끝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크 시대에 이어서 자, 웅장함의 화려함의 대표적인 양식이었던 바로크 시대가 이제 로코코 시대의 사치와 향락의 극에 달아서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건데요. 다음 주에는 로코코,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았던 살롱 문화의 중심이었던 로코코 시대의 복식을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잘 들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 출석용 과제 모두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 꼭 협조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결석으로 됩니다. 결석되지 않도록 출석용 과제는 꼭 풀어주세요. 아셨죠? 네. 자, 진짜 끝내겠습니다.